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 첫 순서로요. 우리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에게 경제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쉽고 재밌게 풀어드린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여러분 모두 다 경제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2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3분기 기준입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판매 신용 잔액이 석 달 전보다 28조 8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누계 2011조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빚을 부문별로 좀 나눠보니까 순수한 가계대출이 석 달 새 13조 6천억 원 늘어난 1,481조 6천억 원, 또 개인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 대출이죠. 1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438조 7천억 원. 여기다 이 신용카드 빚을 의미하는 판매 신용도 2조 4천억 원 늘어난 9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체 대출 증가분 28조 8천억 원 가운데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한마디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개인사업자의 주택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음식점 등 이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가게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전세 대출을 옥죄니까 반전세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전세 대출 규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2주택자는 전세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의 신규 전세 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출금 회수하는 조치까지 합니다. 이른바 이 전세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 12.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하락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이른바 서울의 교육 특구들의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셋값이 모자라 이 반전사 기획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집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광장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전체 전월세 거래량 7,300여 건 가운데 반전세 비중은 16.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내내 반전세 비중이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이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 부담을 전세 보증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충당하는 것이 더 기조가 강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세값 상승분만큼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더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유인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에 대비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무리한 이 규제가 전세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이 주거 형태인 반전세로 늘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통상 서울 시내에서 반전세 전환 비율은 6% 선인데요. 전세값 인상분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전세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임대인보다도 임차인이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클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기준한 이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구별을 하는데요. 레벨 1단계부터 레벨 5단계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은 걸 의미하는데, 레벨 1, 2단계는 운전자의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레벨 3부터 사실상 자율주행차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이 레벨 3의 경우에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 4의 경우에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벨 1, 2단계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죠. 자동차 차로 유지 기능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차선이 이탈할 경우 경고음 알림 정도로 있는 기능이어서 사실상 운전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레벨 3 안전 기준이 도입이 되면 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요. 이 부분 자율주행차, 이른바 레벨 3 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7월부터는 이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장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경찰청하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얘기됐던 게 바로 이 레벨 3의 상황에서 차가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구를 주목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좀 문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이런 식의 차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에 준하는 이제 선제적인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서 같이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우리가 우리끼리 판단할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인프라가 제대로 좀 돼야지 이게 올바르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됐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요,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 그래서 수입 맥주 가격은 오르고 국내 맥주 가격은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술에 매기는 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가격 기준이 종가세에서 이제 출고량 기준에 기반한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류의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술의 종류,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수입산의 경우에는 이 수입 가액, 관세만 포함된 이제 수입 신고 가격 시점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도 판매 관리비, 매출 이익과 같은 것들이 과세 기준에서 빠져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량세 전환이 되게 되면 각사의 마진, 원가, 점유율, 출고 상황이 더해지면서 맥주 출고가가 브랜드별, 용기별로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산 맥주 제조사의 경우에는 이 출고 가격 하락의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조사들이 종량세 전환을 출고가로 반영할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맥주 캔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유흥업소 전체 맥주 가격 변동이 될 거냐, 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캔 맥주보다 병맥주를 많이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 백맥주나 아니면 이제 생맥주의 경우는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에서 맥주 소비자 가격이 반영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500ml 기준으로 해서 출고가가 한 300원 정도 더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또 병이냐 뭐 캔이냐 이런 것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트럼프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여파가 지금 심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피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라크, 이란 등에 체류 중인 한국민의 안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 계획이긴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전망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요.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미 PD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매일 전화로만 이렇게 가끔 엿듣다가 오늘 뵙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애청자들한테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분쟁 지역 전문 PD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뭐 사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내전이나 분쟁 지역을 많이 가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쟁 지역에 좀 주로 가셔가지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렇게 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돌아오신 겁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취재하고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네. 오셨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이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쭤볼 건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이제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네네.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및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 이게 지난번에 미국하고 타결된 지 4년 반 만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먼저 탈퇴한 거 아니었나요? 이 상황이? 어쨌든 이란이 어렵게 그때 이제 어렵게 했죠. 예, 했는데 네. 뭐 4년밖에 유효 기간이 안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 저도 지금 막 보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핵 합의에서 탈퇴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아무도 통제 못 하나요? 이란의 핵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이란 측의 이제 실세 아닙니까? 2인자 네네. 군사 2인자인 가셈 술라이마니아가 이제 폭격을 맞아서 그러니까 폭사를 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이란 정부와 이란인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도 이란은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고 또 미국에게도 이제 약간 으르렁거리는 그런 카드로 내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탈퇴를 했어도 다시 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뭐 한 번 탈퇴하면 영원히 재가입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양국이 극으로 다 치달으면서 이란이 꺼낸 카드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번 이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란에 얼마 전에 반정부 시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란 정부에 굉장히 위협이 됐었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혁명 수비대가 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반정부 시위를 확 다 덮을 수가 있게 된 거고 트럼프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대한 그런 앞에 이제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자국민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국이 다 강한 정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게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에요. 솔레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이란에서 엄청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란은 신정 정치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지금 현재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시아파의 말하자면 이제 이맘,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스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더라도 군사 쪽은 또 이제 전문가가 하겠죠. 네.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거의 국방부 장관급에 맞먹는. 그러니까 이란에서 제2인자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SNS에 이렇게 올렸더니 네. 바로 지금 폭사한 이 가셈 술레이마니가 바로 올렸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당신하고 맞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로도 우리가 요즘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군부 실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솔레이마니가 폭사 이렇게 네. 됐다면은 일단은 미국이 승리한 겁니까? 일단은 미국이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이라크 북부에 있는 키르쿠크의 K1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는 전통적으로도 이제 수니파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아파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격받았을 때는 시아파
시아파보단 순위파들의 로켓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쨌든 거기 공격을 해서 자국민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굉장히 분노할 거고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건 아니에요. 네. 시아파 민병대가 이 로켓 공격을 했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이라크 남부에는 켈발라를 폭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켈발라는 어디냐면 시아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파를 자극시킨 거죠. 시아파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그런데 뭐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또 미국에 그렇다는 증거도 없는 사이에서 갑자기 또 폭격이 이뤄진 거예요. 거기에 시아파 민병대와 시아파를 믿는 주민들. 네. 이라크는 시아파가 한 60%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틀간 밤샘 막 시위하고 막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 네. 이 시점에서 미국은 굉장히 그 옛날의 기억이 있죠.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 인질이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려 1년이 넘게 400일 가까이 인질로 미국인들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놀란 거죠, 그거 가지고. 근데 사실 이 시아파 민병대와 그 시위자들도 들어가서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이틀 만에 나온 것도 사실 뒷감당이 좀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 해산을 어쨌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자진 해산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카셈 술레이마니아가 바그다드 공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의 부사령관이 있었어요. 아부 마흐디라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한 번에 다 폭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공항 가는 스케줄이나 이런 건 다 알려지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마 가셈 술레마니를 살해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폭살을 했던 이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도 방심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치사하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겠네요.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카셈 술레마니는 IS 격퇴 작전에도 굉장히 잘했던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잘 살아남았던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요원에 대한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닌 중단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런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본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너무 세게 올 거를 지금 걱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 앞전에 술레마니는 미국의 IS와의 대전쟁에서 앞장서서 했던 사령관이에요. 그 앞에 거는 그럼 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앞에 술레마니아가 공적을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뒤에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 거까지 합치면 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벌써 저는 이 전쟁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전쟁이 옛날처럼 이렇게 대규모 지상군이 막 오고 이런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비싸요, 비용이. 그렇죠. 그 대신 이런 국지전 혹은 이런 드론 공격 같이.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대전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드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드론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 분쟁 같은 경우는 심리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심리전이요? 네, 그래서 사실 당사자는 미국과 이란인데 난리는 이라크에서 났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폭격을 해도 이란을 폭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라크가 지금 또 가만 안 있겠네요. 근데 이라크를 폭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라크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대리전도 아니고 반대리전 양상이거든요. 이 자체가,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자국 땅들에서 붙는 거는 다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라크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얘기가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이란의 종교도시 잠카라 모스크. 네.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개양되고,
이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는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가혹한 보복, 격렬한 전투, 이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라크 안에 있는 뭐 미군 기지가 지금 이라크 안에 5천 명 정도가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특수부대 요원들이긴 해요. 근데 이쪽 그걸 공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핵을 탈퇴하는 거는 핵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핵을 니네 미국 본토에도 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사인 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사인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는, 그 워딩에는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 겁을 주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겁만 줄 거다, 근데?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런 폭격이나 로켓 공격은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전은 되긴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걸 하면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는 좀, 그러니까 어렵죠. 양측의 국가에서는 힘들고 이라크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반대리전 형식으로 미국이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해서 폭격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미국하고 이란이 자국당에서의 전면전은 좀 아닐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 군인들도 그쪽 가지 않습니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사실 미국과 이란의 싸움에 껴갖고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측의 어떤 자산이나 영토를 공격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 대신 사보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폭격이 이라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거와 똑같이 미국과 친한 나라에 표적을 두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미국과 전면전은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을 도와준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원유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 이제 경계령이 났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배가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죠. 우리 이 가정에서도 타격을 입는 그렇죠. 일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직접 군인들을 뭐 이렇게 보내서 싸운 이런 것보다도 사이버전 같은 게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이란이 미국의 원유 수송로를 봉쇄한다든가 이걸 사이버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입게 되는 타격 같은 거는 있습니까? 얼마나? 일단은 뭐 원유 수송이나 아니면 그쪽에 이제 미국 선박들이 지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이란에도 미국인이 있고 또 이라크에도 미국인이 있는데 지금 자국민 철수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뭐 더 희생이 생길지 그런 거는 이제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어요. 네. 그래 8년간의 전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라크 땅에서 아마 반대리전이죠. 미국과 시아파 그런 반대리전 형태의 국지전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사실은 좀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제 원유를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걔네 남의 싸움에 껴가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저는 전면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란군은요 그냥 쏴요. 그냥 저는 사실 이란을 취재 가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그 강자한테는 미국에 대고 이제 미국 영토에는 미사일을 못 쏠 수 있으나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나라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이런 2인자도 사망한 상황이고 가장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괜히 이제 제3자를 타겟으로 잡아갖고 네. 미국을 겁주려고 하는 거에 걸린다면 네. 굉장히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단 미국의 동맹군 내지는 뭐 악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좀 인식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인식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보다는? 아니 저번에 일본 상선이 공격당한 적이 있어요. 아베 총리가 네. 테헤란을 방문을 하는 날 네네. 그 미국 상선을 이란군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란 공군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네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대공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이란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상선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공격을 받은 일본 선박에 있었던 사람들 구출을 했는데 네네. 이란 해군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면 이란도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액션을 할지 예측하기 힘든 거죠. 지금 정부가 오늘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내 수입 원유 7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수송을 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니네 빨리 가서 파병해가지고 니네가 좀 지켜라 막 이렇게 자꾸 우리를 압력을 넣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해군이 전쟁 지역으로 파병이 된다고 그러면 네. 그거는 소말리아 해적 이후 처음인데 네. 항공모함이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배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전쟁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어떤 공격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근데 우리 항공모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네. 그 항공모함 없어서 못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끼는 게 능사다. 저는 사실 저널리스트로서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파병이 됐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도 미국하고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상황에서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일단 무조건 그대로 보내는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선거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사실 전쟁이긴 한데 네. 국제 정치거든요. 그렇죠. 설마 이란이 미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쏘지는 않겠지. 못해요. 예. 이 전면전이 붙으면 이란이 지는 건 뻔하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 이라크가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걸 이란은 옆에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정치적으로 잃을 거 잃고 얻을 거 얻고 이런 계산들을 계속 밀당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왔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을 공격하면 이란의 52곳을 이미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놨다. 그러면서 52곳에 대한 공격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신속한 타격을 입게 할 것이다 하면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트럼프나 이런 쪽 사람들이 더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슬슬 넘어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52곳이 왜 52곳인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테헤란의 인질 사건의 인질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 전쟁보다는 약간 감정적인 거고 또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테이블에 앉기 직전에 서로의 약간 겁을 주는 그런 단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라크가 사실 제일 걱정이죠. 자국 땅이 지금 반대리전 그렇죠. 형식으로 전쟁이 또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순위파 정부를 내쫓고 시아파 정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를 떠나서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라크 영토가
이런 대리전의 어떤 전장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라크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서 사이에 정말 낀 데는 이라크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서로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란이 지금 35곳 이라크 내 미군 기지 35곳 얘기하는데 왜 또 이라크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이라크가 지금 가장 위험해진 게 가장 문제고요.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전쟁이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또 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라크의 청소년들 네. 20살 정도 그러니까 18 사담 후세인을 몰라요. 그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 세대가 간신히 이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주역이 되는 시점에 또 전쟁이 나게 되면 이라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런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준다면 그거 핑계로라도 아마 이란과 미국이 좀 진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퍼라고 MQ9 리퍼라고 하는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쪽집게식으로 표적만 골라서 이렇게 타격을 한다. 헌터 킬러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전에도 리비아 때도 사용이 됐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한 알 바그다디 때도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리퍼는 신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옛날 모델. 그리고 진짜 이제 신형 모델 이런 거는 사실 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UFO라고 보는 것 중에 미국의 신형 드론이 굉장히 많고 되게 웃긴 게 이전에 아프간에서 그 신형 드론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던 그 드론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이란이 전자파로 잡아간 거예요. 네. 전자교란으로. 그래서 네. 그걸 거꾸로 또 비슷한 걸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는 이 전쟁 자체가 드론으로 인해서 그렇게 폭격을 하고 감정과 심리전 이런 식으로 하고 국지전 정도로 하지 전면전 붙기는 되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이 더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이번에 사용됐다는 리퍼 MQ9 리퍼라고 하는 것은 드론 공격을 하면서 이제 쪽집게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무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헌터 킬러라고 불렀다. 이거 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도전하면 강한 응징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경고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실무 대책 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냥 빠지고 싶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국민의 안전이죠. 네. 이라크나 이란에 있는 우리 자국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행동 강령 같은 거 어떻게 행동 매뉴얼 같은 거? 예, 네. 매뉴얼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는 게 거의 100% 이게 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 경우 또 혹은 또 어떤 폭격이 일어났을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행동 요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주 급한 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철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철수했다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자국민 안전을 일본으로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철수하는 쪽으로 혹은 귀국하는 쪽으로 생각해봐라 이겁니까? 일단은 대선 때까지. 대선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강한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대선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죠. 11월. 예,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4부 순서는요.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와 함께 슬기로운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질러서 교편을 내려놓았던 교사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에 발화된 스쿨미투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원 성폭력 근절의 길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신 김정덕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우선 정치하는 엄마들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고요. 꼭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엄마만의 단체는 아니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돌봄을 주고받는 모든 돌봄 주체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이라는 의지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가 남자든 내가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스쿨미투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스쿨미투가 뭡니까? 스쿨미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2018년 4월에 그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네네. 그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자 재학생들이 학창문에 포스트잇으로 해시태그 미투라고 적어서 이렇게 붙이면서 화답했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 청소년들 스스로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9년 UN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 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2019년 3월에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해시태그 스쿨미투 그를 그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회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해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쿨미투라고 하는 게 낯설지가 않은 게요. 뭐 이 용어 자체는 요즘에 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들이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체육복 같은 거 잘 안 갈아입거나 뭐 준비물 안 내갖고 오면은 와서 막 꼬집어요. 팔 같은 데를. 근데 되게 그냥 정상적으로 바깥에 있는 팔을 꼬집는 게 아니라 이상한 부위를 막 은밀하게 꼬집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 맞아요. 또 여학생들을 주로 이제 약간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약간 희화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스쿨미투인 줄을 모르고 그 네. 당시에는 네.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혼내주시나 보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게 스쿨미투였고 성희롱이었고 성추행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학생들도 눈을 뜨고 이가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스쿨미투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쿨미투로 고통받는 학생들이나 뭐 부모들 이런 건수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단체에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네. 그 2019년 10월 당시에 서울 23개 교, 경기 18개 교, 인천 12개 교 등 전국에 총 95개이지만 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네. 학교 성폭력 고발이 일어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네. 정확한 건수를 알기는 힘듭니다. 아, 그렇게 정확한 건수는 알기는 힘들다. 네. 그렇지만 학교마다 뭐 최소한 뭐 몇 건씩은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긴 하죠. 네, 정확하진 네. 않지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동대표로 계신 이 정치하는 엄마들 홈페이지에 스쿨미트 현황을 지금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바로 시민의 알 권리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네. 그 보도를 할 때 모 지역의 기역중학교, 니은 고등학교식으로 전하는 그 투명하지 못한 정보들을 통해서만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의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민단체로서 이를 개선해보고자 공론화의 마음을 더하면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에 갇혀있던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호소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역시 과거에 그 위기 속에 갇혀 있었던 아동으로서 그리고 또 학교 밖 시민으로서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실태를 함께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 학대, 아동 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학교에서 은폐 축소하면 네. 전혀 알 수 없는 좀 끔찍한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기역학교, 니은학교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거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네. 사실 조희연 교육감이 네. 2015년 8월에 이미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네. 남자 교사 5명이 교사와 죄송합니다. 네. 교사와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장을 포함해서 그 교사 4명을 직위 해제하거나 형사 고발을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문제를 은폐했던 것이 확인돼서 더욱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는 네.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이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성범죄 특별대책 기구를 만들겠다. 또 인권 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자를 두기도 하겠다. 네. SOS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2015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발표한 대책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만연한 성폭력 병폐가 또 쌓여서 결국엔 2018년에 스쿨미투 참사가 일어난 것이 이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신원도 공개하고 그런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조치를 네. 취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게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유야무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그래서 스쿨미트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학부모들이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이 미투라는 게 최영미 시인이 최근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미투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과거의 나쁜 관행, 권력 남용, 잘못된 가치관과의 결별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스쿨미투를 다른 미투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스쿨미투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 사회적으로 다크웹이나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아동 인권 침해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작년 서울 교대 단톡방 사건만 보더라도 그 현지 초등학교 교사가 예쁜 애들은 따로 챙겨 먹는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그 교직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그 훼손된 아동 청소년들이 그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네. 이런 것들 좀 깊게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오빠미투라고 해서 친족 성폭력도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그 트라우마는 사실 전 생애를 관통하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요. 그래서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오히려 교사들한테 그 인권 침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육 당국이 꼭 시민과 함께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네. 그러니까 스쿨미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11월에 서울시 교육청의 또 조희영 교육감이 그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한다면서 학교 성폭력 고발 발생에서 네.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2015년도에 성폭력 그 고발 대책과 거의 유사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대책은 마련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자녀를 학부모가 보호할 기회마저 놓쳐온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쿨미트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스쿨미트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이제 논란이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걸 자꾸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로부터도 좀 조용히 좀 하자라는 식의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가리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이걸 미투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부인한다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스쿨미트를 당하는 학생들이나 스쿨미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지를 좁게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면 신체 접촉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수업 중에 어떤 교육을 하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데 그게 스쿨미트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부터 서로 이제 막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과 내용을 가르치다가 고발되는 경우가 있고, 뭐 생물 시간에 생식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다가 혹은 문학 시간에 작품을 가르친다는 그런 빌미로 또 뭔가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거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에요라고 학생들이 말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네들이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지구에는 생물 시간에 그러니까 생식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발당하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문학 시간에 작품을 가르치면서 고발당하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교사들이 가해교사의 옆 교실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사들과 그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야죠. 그렇게 물어봐서 해결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딱 일정하게 정리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오버해서 그런 거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스쿨미투라고 하면은 어떤 영어의 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학교 성폭력이라고 바라본다면은 네. 엄연한 아동 학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 그러니까 피해 사실 여부, 이걸 입증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아동 학대 사건과도 예.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가 작년 5월에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현황 파악 실태 네. 그리고 처리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감사 시행 여부하고 SNS 피해 사항만 공개를 한 게 서울시 교육청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비공개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가 물어본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뭐 학교별 피해 학생 수, 2차 가해 예방 교육, 치유 프로그램 실시 여부, 뭐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경찰, 검찰 신고 여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자료 부존재로 인해서 비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시행을 했으면 네. 이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자료 부존재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어. 또 둘째로
또 법령에 의한 비공개도 있었는데 그거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이게 법령에 의한 그렇죠. 원래 비공개였고 분리해야죠. 예. 네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특별감사 검사 보고서를 이제 비공개를 했는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한 거는 네. 스쿨미트를 대응하는 기본적인 사안들이에요. 네, 네.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다? 그러면 사실 가중처벌에도 마땅한데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비공개하면서 학생 인권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가해자를 보호하고 그렇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더 그렇죠.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비위 사실에 대해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함인데 그건 하나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 결과를 비공개를 하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근데도 또 안 들어주고. 네, 또 재미있는 거는 네. 그 교육청 중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네.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교원 거군요, 이름만 그러면. 가리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가해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 네. 절차를 비교적 명료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교육청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천차만별인 걸로 보아서는 네. 아직도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성폭력을 다루는 기준이 명확하지 다르다. 않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는 그 반면에 스쿨미트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는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강력히 항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무고죄는 철저하게 조사 수사로 근절이 되어야 하죠. 네.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유엔까지 가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네. 심각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된 것 중에는 담임교사가 자취방에 중학생이었던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폭력을 당했던 그 졸업생이 재학생들의 성폭력 고발에 연대해서 8년 만에 가해교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이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미트를 공론화하면서 그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아동인권센터나 네. 그 청소년 인권단체 위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신고한 뒤에도 떠나지 않고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스쿨미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과거 교사의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대한민국 사회를 고통 속에 살아온 아동들의 인권 침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쿨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하는 학생과 그 뭐 가해자인 선생님 간에 이게 스쿨미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도 첫 번째 어렵고 두 번째 인식이 되었다라고 해서 뭔가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공론화 시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실제 공론화 시켜서 어떻게 해가지고 가해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받지 않고 돌아온다는 거 학교 안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그러면은 요즘엔 또 그리고 또 남학생들도 오히려 여자 선생님들로부터 스쿨미트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또 남자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더 여학생들보다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또 시스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에 의한 당연히 위계 성폭력이고요. 네. 이게 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네. 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네. 뭐 성추행 고발로 인해서 뭐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네. 사실 이런 무고에 대해서는 왜 이춘재가 저질렀던 그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낸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무고죄는 미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누구라도 절대로 그런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네,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스쿨미투가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만 간단하게. 네. 일단
한국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국이거든요. 네. 아동 최우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쿨미투 현황 공개는 고발의 목소리를 낸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을 학교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우리도 모두 다 관심 가지고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시작 어떠셨나요?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죠? 내일부터 기차표 예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연휴 맞아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클릭 전쟁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따끈따끈하고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